안녕하세요. 세란병원 외과 갑상선 유방 클리닉의 정홍규입니다. 이번 순서는 갑상선에 좋은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습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 때문에 이런 거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갑상선 자체에 영향을 크게 주는 그런 식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식습관, 특히 이제 암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지방이 많은 식사, 그다음에 고탄수화물 식사, 그리고 술, 담배 이런 것들의 영향을 아무래도 받기 때문에 술 줄이고, 그다음에 저지방식이 하시고, 탄수화물도 좀 줄이고, 이런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갑상선에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은 있습니다.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이 호르몬이 T4라고 하는 비활성화 상태로 만들어냅니다. 이 T4가 T3라는 활성화 호르몬으로 바뀐 다음에 그게 실제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전환이 되는 곳이 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장, 그리고 말초 조직 이런 데서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결국 다시 말하면 이런 간이나 장 건강에 신경을 쓰시면 이 전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갑상선암 수술하신 분들처럼 호르몬이 부족하신 분들 또는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처럼 갑상선 호르몬이 좀 부족하신 분들에게 약 용량을 많이 올리지 않고도 효율을 좀 좋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의 개선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간과 장 건강입니다. 간은 뭐 특별한 거 드실 거는 없습니다. 그냥 술 안 드시고, 그다음에 지방간이 생기지 않도록 체지방률 신경 쓰시고 운동 같은 걸 해서 이제 혈중 지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낮춰주시면 간 건강은 저절로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대장 건강은 대부분 다 장내 세균들이 담당을 합니다. 장내 세균에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이라는 게 있고 좀 도움이 되지 않는 유해균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잘 섞여서 사람마다의 면역 체계에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유익균을 좀 더 증가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장의 건강도 좋아지고 갑상선 호르몬의 전환 효율 자체가 좋아집니다.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일단 우리가 흔히 아는 유산균 있죠. 그래서 유산균을 복용하시는 거. 근데 유산균은 원래 실제로 존재하던 게 아니고 도와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 유산균의 효과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시다가 중단을 하면 거기서 그냥 바로 유산균의 효과는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유산균을 드실 거면 좀 장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장까지 내려가면서 죽는 유산균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리수가 많은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식생활의 조절밖에는 없는데요. 유익균에 먹이를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유익균을 증가를 시키고 유해균의 먹이를 줄이는 것으로 유해균을 좀 줄이는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익균의 먹이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식이섬유입니다. 야채, 특히나 생야채들, 익히지 않은 생야채들을 드시면 거기에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비정제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미밥, 잡곡밥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흰 쌀밥이나 뭐 밀가루, 면, 빵 이런 것들은 유해균의 먹이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수술하신 분들이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T4에서 T3로 전환이 될 때 사용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셀레늄이라는 거고요. 셀레늄은 아마 여러 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 보조식품으로 많이 드시고 계시고 항산화 효과, 노화 방지, 피로 회복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다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셀레늄이 T4에서 T3로 전환될 때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 쓰이고요. 그 외에도 아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이 전환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복용을 해주신다면 좀 더 전환 효율을 높여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꾸준한 운동은 갑상선 전환 효율을 높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환될 때 말초 조직에서 전환이 되는데 이게 체지방과 근육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여러 가지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을 좀 더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요오드가 하는 역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먹은 요오드를 활용을 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오드가 많을 때는 조금 더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부족할 때는 이제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요오드라는 물질이 식생활에서 그냥 평범하게만 드셔도 충분히 정량을 섭취를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오드를 좀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이제 해조류나 해산물 이런 데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역국 안 먹어보신 분 거의 없잖아요. 이런 미역이나 김 이런 데도 충분히 많이 들어있어서 일단 요오드가 부족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요오드를 많이 먹는 거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반적인 반찬으로 먹는 정도, 그러니까 식생활에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정도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요오드 영양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오드를 농축시켜서 알약으로 만든 거라든지 아니면 다시마 가루, 다시마 우린물을 물처럼 그냥 드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요오드를 섭취를 하실 수가 있으면서 이게 이제 질환과 연결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는 그냥 일반적으로 드시는 거 정도만 드시면 얼마든지 충분히 정량을 다 섭취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럼 과연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이 요오드를 많이 먹어야 되나, 적게 먹어야 되나, 이것도 이제 많이 궁금하실 텐데, 기능 저하증과 기능 항진증, 갑상선 호르몬을 적게 만드는 경우, 너무 많이 만드는 경우, 이 경우에는 요오드를 식품으로 섭취하는 거에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항진증이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요오드를 좀 적게 먹어야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이 항진증의 경우에서는 자가 면역 항체라는 게 생겨서 갑상선을 막 자극해서 호르몬을 만들기 시키기 때문에 요오드 양과는 관련 없이 그냥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치료도 그런 자가 면역 항체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약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오드 양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하증 환자분들이 나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요오드를 많이 먹어서 내가 이걸 보충을 해주면 건강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요오드 알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시마 가루 이런 거를 막 정기적으로 많이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더 심하게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약을 먹어서 잘 조절되던 기능 저하증이 요오드를 왕창 섭취를 하시면 저하증이 더 심하게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요오드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식생활 외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도 요오드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십니다. 이제 갑상선 암도 결국은 갑상선 세포에서 생긴 거니까 요오드를 많이 먹으면 이런 게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암이 더 빨리 크거나 남아있는 뭔가가 재발을 하거나 할까봐 이제 좀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도 연관관계가 전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요오드가 부족한 나라들에서는 갑상선 여포암이라고 하는 조금 드문 암이 생길 수 있다고 연관관계가 좀 나온 것들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냥 일상적인 식사만 하셔도 전혀 요오드가 부족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포암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에서 요오드를 내가 의식적으로 줄였다 하셨을 때 수술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오히려 좀 많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수술을 하신 분들은 갑상선을 제거를 하시게 되는데 이게 최소 단위는 반만 떼는 거고 심한 분들은 전체를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은 전체를 다 드러내신 분들이야 호르몬이 아예 못 나오니까 약으로 필요한 만큼을 다 섭취를 하시게 되는데, 반만 절제하신 분들은 나머지 반만 가지고
이 정상 범위까지 호르몬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시는 분들은 약을 안 드시고 지내실 수가 있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셔서 정상 범위까지 맞추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너무 요오드를 안 드시게 되면 호르몬 합성할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저하증이 확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신 분이든 수술하지 않으신 분이든 요오드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일상적인 건강한 식생활만으로도 충분하게 조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갑상선 수술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반, 심할 경우에는 전체가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던 기능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반절제를 하신 분의 경우에는 호르몬이 조금 부족해지다가 나머지 살려놓은 반이 없어진 쪽 일까지 잘 해주게 되면 이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연세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원상복귀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제를 소량 복용을 하셔서 갑상선 호르몬을 정상 수치로 돌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절제를 하신 분들은 아예 갑상선 호르몬이 나올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약으로만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정상 범위로 맞춰놓고 매일 약을 드시면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드셔야 되는 부분이 힘드실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혈압약 드시듯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알 드시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힘들게 복용을 하지는 않아도 되셔서 일단 약 복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제를 이렇게 평생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부작용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쉽게 부작용이 생기진 않습니다. 간혹 과민 반응이 생기시는 분 중에는 약간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거나 여드름이 생기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근데 그럴 경우 이제 약을 바꿔보거나 아니면 몸이 좀 어느 정도 적응한 후에는 그런 것들이 좀 가라앉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장복을 하셔도 큰 문제 없이 잘 드실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실 때 뭐 별 문제 없이 잘 끝난다면 참 좋겠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알려진 거는 목소리의 변화인데요. 목소리는 갑상선 주변에 있는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수술을 할 때 갑상선을 신경에서 뜯어내는 식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신경이 다치거나 손상을 받으면 목소리가 쉬게 됩니다.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목소리가 잠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쉰 목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기다리시면 돌아오긴 하는데 그 기간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긴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목소리가 쉬어있는 상태로 가시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지시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성대를 성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성대 재활 훈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비인후과라든지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바로 주변에 부갑상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 있는데 이게 갑상선하고 같이 잘려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에서 칼슘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하시게 되는데요. 단기적인 걸로는 보통 손발이 저리거나 손발이 떨리는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심장이나 여러 가지 중요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 범위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칼슘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칼슘제를 처방을 해주시기 때문에 뭐 내가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많지는 않으시지만 이제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식생활에서도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약으로 먹고 음식으로 먹고 하다 보면 칼슘이 너무 과해질 때가 있어서 그것만 병원에서 체크를 하시면서 주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르몬 치료는 전절제를 하신 분들은 무조건 평생 드셔야 되는데 이걸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데
전절제 하신 분들은 호르몬이 아예 못 나오기 때문에 약을 끊으시면 잘못하면 쓰러집니다. 약이 몸에 남아있는 그런 기간이 적어도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되기 때문에 한 1, 2주 하루 이틀 가지고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 장기간 중단을 하셨을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고요. 아주 다양한 장기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특히나 심장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절제를 하신 분들은 꼭 호르몬제를 잘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반절제를 하신 분들은 가능하다면 끊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끊는 것도 정상 범위를 잘 유지를 하셔야 중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니시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끊을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보고 가능할 때만 중단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가 갑상선이 없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일상생활에도 피곤할 거고 너무 힘들 거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 가지만 잘 지켜주시고 그게 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좋은 식생활과 운동과 그다음에 규칙적인 약 복용으로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갑상선이 없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거나 마음을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또 암 자체도 다 완치가 되는 암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수술한 거 잊어버리시고 그냥 관리만, 일상생활 관리만 잘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에 혹이 생기면 이거 내가 갑상선 암이 생긴 거 아닌가 많이 걱정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갑상선에 생기는 혹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혹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암은 아닌 거고요. 그 중에 성격이 나쁜 애만 갑상선 암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암하고 구별을 할 수가 있나? 일단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를 보고 혹의 모양새, 성격, 그다음에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색깔들 이런 것들로 이제 담당 전문의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암이 의심이 될 때는 조직 검사나 세침 흡인 검사라는 조직을 일부를 채취해서 확인을 하는 검사를 거쳐서 이게 암이다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증상이 어떠냐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일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은 암은 아프다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암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 갑상선 암도 마찬가지고요. 통증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느냐? 가장 먼저 발견되는 증상은 만져지는 혹입니다. 이 갑상선은 요 안목에 있기 때문에 안목 쪽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뭔가 구슬 같은 게 살짝 있는 것 같고 약간 딱딱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혹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픈지 안 아픈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더 잘하게 되면 아예 겉으로 튀어나와 보이게 되는데요. 가만히 있을 때는 잘 안 보이던 혹도 이렇게 고개를 들고 목을 좀 펼치고 거울을 보시게 되면 앞쪽에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혹이 많이 커져서 피부를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이고요. 이럴 때는 확실하게 혹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오셔서 이 혹의 모양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초기에는 발견이 어렵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만져지고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이 혹의 크기가 3cm는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암이 3cm가 넘었다. 이거는 초기는 이미 지나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 증상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 발견하는 방법은 건강검진으로 갑상선 초음파를 주기적으로 보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검진을 하지 않는 분들이 큰 상태의 혹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내가 우연히 거울을 보다가 발견이 돼서 오시거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목에 혹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되면 이미 겉으로 튀어나올 만큼 튀어나온 다음에 발견이 되시기 때문에 초기에는 거의 잡아내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암이 점점 심해지면 몇 가지 증상이 추가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목의 이물감입니다. 목은 머리와 몸통을 이어주는 파이프들이 지나가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 커다란 덩어리가 하나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되면 이 파이프들이 눌려서 점점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눌리면 이제 숨 쉴 때 좀 답답한 느낌이 들거나, 식도가 눌리면 침을 삼키거나, 알약을 먹을 때 목에서 걸리는 느낌이 드시거나, 그리고 신경이 눌리면 목소리가 쉽니다. 우리가 뭐 목소리가 쉬면 갑상선암이다 이렇게 많이 또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 크기까지 클 때까지는 신경에 영향을 전혀 주질 못합니다. 그리고 성대는 윗목에 있고 갑상선은 아랫목에 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이 갑상선 바로 바닥에 지나가기 때문에 이 혹이 너무 커지면 그 신경이 눌리면서 목소리가 쉬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많이 진행된 암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목이 불룩한데 목이 쉬었다 하면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셔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암이나 혹이나 이런 종류의 질환들은 갑상선 기능하고는 연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암은 갑상선 기능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역할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서 대사를 담당합니다. 대사라는 거는 내가 먹어서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또 다시 그거를 회수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대사의 일부 과정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이 대사를 관여를 하면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보통 갑상선 기능 쪽 질환에는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이 있는데,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보다 조금 나오는 상태고, 항진증은 너무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덜 나오기 때문에 몸에서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조금만 일해도 힘들고, 이 남는 에너지가 살로 가기 때문에 살이 찝니다. 체중이 증가하고요. 체온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열이 안 나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요. 항진증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땀이 자주 나고 덥고 체중이 막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자주 좀 흥분한 상태가 되실 수도 있고, 심장도 막 벌렁벌렁 이렇게 많이 뛰고, 마치 100m 달리기를 한 직후의 상태 같은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항진증의 경우에는 눈이 튀어나오는 갑상선 암병증이라는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도 그렇고 혹도 그렇고 어떤 기능 쪽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암이 발생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발생했을 때는 약으로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약 치료만 잘 받아서 정상 범위로 잘 유지만 하신다면은 일상생활에도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뭐 암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밝혀진 바가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치료만 잘 받고 너무 그쪽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암은 일단 종류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갑상선암하고 이제 알고 있는 암은 정식 명칭은 갑상선 유두암이라고 불리는 암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암세포의 형태가 유두 형태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상선 유두암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갑상선 유두암이 거의 한 97% 정도로 굉장히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다 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들은 전부 유두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두암은 보통 이제 생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생존율은 거의 90%에서 95% 이상은 됩니다. 생각보다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이게 자라는 속도가 느리다 보면 퍼져 나가는 속도 자체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여포암은 갑상선 유두암보다는 드문 암인데 그래도 한 2% 정도를 차지를 하는 걸로 이제 보통 알려져 있고, 갑상선 유두암보다는 조금 더 빨리 자라고 전이도 조금 더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뭐 저분암, 미분암, 수질암 이런 암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생명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암들마다 성격이 틀리고 치료 방법도 틀리고 발견하는 과정 자체도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암에 잘 걸릴까요?
이제 위험 인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유두암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확실하게 인과관계가 증명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방사선 노출인데요. 예전에 이제 뭐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 이후에 갑자기 갑상선 유두암 환자가 확 증가를 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서 이제 이를 연구를 해봤더니 고농도의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에는 갑상선암이 증가를 하더라 라는 결론을 확실하게 이끌어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후아암 환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 특히 그 방사선 치료가 이 얼굴 근처에 해당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갑상선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갑상선에 대한 검사를 자주 해서 암의 조기 발견을 할 수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뭐 검진할 때 찍는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CT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정도로는 갑상선암 발생은 쉽게 하질 않습니다. 이제 사실 그 외에는 다른 원인이 밝혀진 거는 딱히 없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나쁜 생활 습관, 술 많이 드시고 담배 피시고 기름진 거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인스턴트 많이 드시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뚜렷하게 인과관계가 밝혀진 거는 없기 때문에 이것만 안 하면은 내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당연히도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면 조금의 발생률을 낮출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갑상선 암에 걸리면 모두 다 수술을 해야 되나?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갑상선암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 갑상선암 환자를 보는 의사의 뭐 양심 선언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도 있긴 한데, 실제로 요거는 수술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완전히 데이터가 다 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의견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일단 수술은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유두암 같은 경우도 착한 암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이걸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지금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천천히 자라다 보니까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면서 빨리 퍼지지 않는지, 위험성이 더 증가를 하지 않는지를 지켜보면서 그냥 쭉 가지고 가는 경우도 현재는 많이 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기본적인 유두암 수술의 기준은 1cm 미만은 수술하지 않는다입니다. 1cm 미만에서는 웬만해서는 자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내 몸에 어떤 해를 끼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1cm 미만에서는 다른 장기로 퍼져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계속 1cm 미만의 크기를 유지를 한다면 꼭 수술하지 않고도 그냥 잘 추적을 하면서 지켜봐도 일단은 문제가 없다는 쪽이 이제 최근의 치료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또 다 1cm까지는 놔두느냐면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이게 암이 어디에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암이 바로 혈관 옆에 딱 붙어 있다든지 식도 옆에 딱 붙어 있다든지 1, 2mm만 자라도 그 인접 장기로 파고 들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이즈가 1cm 되기 전에 이제 빨리 수술을 해서 없애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혈관 같은 경우는 암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흐르는 혈액을 타고 그냥 전신으로 다 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딘가 자리 잡고 자라면 전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기에 빨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1cm가 되기 전이라도 좀 위치가 안 좋다거나 자라는 속도가 빠르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술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들 중에서는 아마 거의 가장 치료가 잘 되는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갑상선 암에 걸리신 분들은 이 갑상선 암 때문에 생기는 이 공포심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잘 치료 과정만 따라가면 대부분 다 그냥 완치가 되는 게 갑상선 암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충분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